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지금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아마 내년 봄학기 파견 가시는 분들 아주 열심히 비자를 준비하고 계실 시즌인데요. 그래서 교환학생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가지 오늘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하면 사실 크게 비영어권 국가와 영어권 국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어권,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아주 교환학생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를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언어를 잘 하시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선발 조건이 토플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괜찮으실 텐데 비영어권 국가 가시는 분들 있죠. 근데 비영어권 국가 가시는 분들도 사실 그 나라 언어는 하지 못하는데 영어만 해가지고 파견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아주 간단한 소통, 간단한 단어나 요런 거를 아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체코에 갔을 때처럼 체코어를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고 적어도 뭐 간단한 인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 안부를 물어볼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는 아시는 게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비영어권 국가에도 나뉘어요. 이게 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렇게 서북유럽 쪽 영어를 잘하는 동네랑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동네 아니면 동유럽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국가들에 간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국가들에 간다고 해서 그 나라 말을 아예 못해도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일상에서 하는 대화 정도는 영어도 다 되겠지만 뭐 안내문이라던가 표지판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마트 가면은 이제 뭐 그 상품명이 표시된 그거 있죠. 다 그 나라 말로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도 읽지 못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사려고 갔는데도 내가 고기를 감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김새를 보고 아 이건 무슨 살이겠구나라고. 물론 삼겹살 같은 건 그런 게 비교적 쉽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맞겠지? 하면서 사는. 근데 이게 그런 것뿐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이름을 모르면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 말을 적어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뭐 남유럽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영어는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더더욱 그 나라 말을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만약에 언어를 배우러 가시는 분들이다 하시면은 당연히 그 나라 말을 미리 공부를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스페인에 가요. 근데 스페인에 가면은 스페인어가 당연히 늘 거니까 굳이 뭐 한국에서 스페인어 공부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옛날 영상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처음에 똑같이 A1 레벨로 그 나라에 간 사람과 B1 레벨로 그 나라에 간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 현지에서 언어가 느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B1을 가진 사람이 가속도가 훨씬 더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읽기랑 뭐 쓰기 이런 거는 사실 공부를 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듣기랑 말하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다. 듣기 말하기가 너무 안 는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조금 놓으셔도 돼요. 듣기랑 말하기 말고 되는 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읽기라도 배우노, 그러니까 B1까지 이제 올려놓고 가시면 현지에 가면
말하기랑 듣기는 금방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A1의 문제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현지에 가서는 말하기랑 듣기를 늘려야 되는데 A1은 읽기랑 쓰기도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가장 큰 언어적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현지에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마음가짐인데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실 교환학생을 가는 게 대부분의 이유는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또 현지 친구를 사귀고 이러한 목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렇게 패기로운 마음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로망과는 달리 타지 생활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꽤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이 두 가지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실 여행 가는 거는 그렇게 차이를 그렇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해외 생활의 외로움이라던가 우울함 이런 거에 관련된 영상 되게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이 저절로 한국인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다 같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공통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랑 어울리기가 되게 쉬워지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랑 그렇게 한 번 놀기 시작하면 그 뒤로 다시 외국인 친구를 많이 어울려서 놀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편하거든요. 나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제가 갔던 동네는 굉장히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오신 분들이 되게 이제 단톡도 있고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정말 일부러라도 안 가려고 되게 했던 게 내가 이 시골까지 와서 진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이 시골까지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한국인을 사귀어버리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 해외 생활이 처음이 아니기도 했고 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버텼어요. 한국인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려고 버텨서 겨우겨우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죠. 그리고 사실 옛날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조건이 좋아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 하면은 남한, 북한 이 질문이 거의 공식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외하고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특히 우리가 교환학생 가서 만나는 친구들은 다 우리 또래 20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한국 문화, 요즘 완전 붐이죠. 한국 가수나 배우, 요렇게 드라마가 되게 유명해지면서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저도 가기 전까지 체감을 잘 못했는데 가서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 인스타를 보니까 한국인 배우 누구누구가 팔로우 돼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한국인이 가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기에는 확실히 더 옛날보다 좋은 조건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친한 친구 2명 있었어요. 맨날 3명이서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스페인 교환학생 끝나고 각자 다 자기 나라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둘 다 한국을 놀러 왔어요. 다른 시기이긴 했지만 한국을 놀러 와가지고 제가 가이드도 해주고 요렇게 기회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한번 외국인 친구들을 먼저 다가가서 한번 사귀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로 짐입니다. 이 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화물 무게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건 많고, 그쵸? 그래서 저도 이 짐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역사가 깊어요, 저도. 한 번은 한국에 돌아올 때 이제 급하게 돌아오느라 수화물을 초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화물 제한이 하나인데 제가 갈 때는 두 개였거든요. 근데 급하게 올 때 돌아오느라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좌석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가방은 두 개고. 그래서 하나를 추가 수화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방 하나를 붙이는데 23kg짜리 100 얼마를 더 내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거기다 버리고 왔어요. 그게 옷 가방이었거든요. 옷이 다 거기 들어있었는데 진짜 약간 겉옷 있죠. 외투 같은 것만 진짜 계속 껴입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머지 그냥 막 뭐 티, 니트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옷을 다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스페인에 갔을 때도 제가 23kg짜리 두 개. 저는 항상 23kg짜리 두 개를 들고 다녀요. 근데 그것도 진짜 어우, 가방이 또 하나가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가 바퀴가 빠져버리니까 진짜 거의 뭐 질질 끌다시피 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이 그렇게 우습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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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아주 돈과 직결되는 게 바로 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 같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짐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캐리어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거라는 게 무슨 명품을 이런 걸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캐리어 브랜드들 있잖아요. 유명한 브랜드들. 그런 데 거 사세요. 진짜 초소형이 아닌 이상 싼 거 사지 마세요. 진짜 싼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유럽이 완전 바닥이 울퉁불퉁 돌바닥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를 끌고 다니시려면 싼 캐리어를 샀다가는 진짜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싼 캐리어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서 돌바닥을 몇 번 끌고 다니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캐리어를 하나 급하게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때려 박아야겠죠.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캐리어, 우리가 거기서 막 비싼 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살려면 또 막 급하게 살려니까 막 싼 거 대충 사겠죠.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진짜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일들이라 되게 흥분했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 한국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 그런 거 사세요. 저 같은 경우도 32인치짜리 캐리어를 15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정말 튼튼해가지고 진짜 유럽에 갈 때 항상 그걸 갖고 다니는데 단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그런 걸 겪으면서 아주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싼 거 절대 사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려면 한국 식재료들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추장, 뭐, 고춧가루, 이런 거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뭐,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가셔도 요즘은, 아시안마트 가시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물론, 저처럼 극한의 소도시로 가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갔던 도시는 한인마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 좀 했는데 한인마트가 없더라도 중국인 마트 가도 한국 물품을 파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나 참기름처럼 한국에서도 저렴하지 않은 그런 재료들 있죠. 그런 거는 조금 구매를 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히 고춧가루는 한국에서도 엄청 비싸잖아요. 거기서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춧가루 정도는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 23kg짜리를 보통 저처럼 두 개를 들고 가실 텐데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이제 여름에 갔다가 겨울에 돌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여름엔 옷이 가볍고 겨울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옷을 꺼내서 입어서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겨울에 갔다 여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가는 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누구 기념품 사고 엄마가 뭐 사오라는 거 사고 이러다 보면 짐이 엄청 늘어나요. 거기까지 가서 솔직히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기념품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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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현장에서 무게를 쟀는데 조금 초과된다? 그럼 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항공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꼭 조심을 하시고 또 여러분 나는 뭐 우편으로 붙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우편으로 붙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편 제 가방 그러니까 23kg짜리 가방을 하나 붙이려고 했는데 거의 한 사람 편도 비행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 돈을 낼 바엔 차라리 가져가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들고 다녔는데 이게 뭐 아시아 국가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리가 줄어드니까 분명 그에 따른 요금의 변화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처럼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우편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돈이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하셔서 항상 외국에 나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